자, 오늘은 주식시장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갖고 왔습니다. 기업의 공시에 사업 지속 가능성 부분을 추가로 넣자는 건데, 이게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거든요. 나아가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게끔 만들게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공시를 자율적으로 해서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보여주다 보니까 일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공시 하나만 뜨면은 급등해서 상한가 치고, 불리한 거는 아예 공시를 안 해버리다가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나올 때 적자를 봤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한가를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장에서도 이제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매일매일 주식시장만 붙들어 두면서 뭐가 오를까, 뭐가 내릴까 하면서 지금처럼 피곤해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안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국장 수익률을 더 높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EU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에요. EU의 사례를 보면은 초기에는 워낙에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급증하고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근데 점차 숙달되면서 장기적인 이익들이 더 돋보이게 됐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건지 현재 지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른바 실적은 안 좋은데 예쁜 포장지로 감싸진 기업들이 도태되는 자정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효과가 정말 막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EU의 사례이고 실제로 한국에 적용을 시키려면 법안에 허점이 없어야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초반에 겪을 수 있는 데이터 작업들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책임 면제 기간을 어느 정도 뒀고요. 분기나 반기 보고서에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의무적으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게 완료되면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령으로 넘겨서 법안 가결까지의 긴 코스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법안이고, 아마 조만간 이런 공시를 보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적어야 될지 매뉴얼화가 덜 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EU에서도 처음엔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매뉴얼을 짰는데, 이게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기업 부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2025년부터는 이걸 간소화하자는 법안이 하나 둘씩 나오더니 올해 말이나 27년도에는 아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둘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겠지만 이런 공시는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법안은 아파트 단지 내에 통행로나 주차장 통로 이런 것들을 도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한한 이유가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위험한 운전들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노약자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실제 사례도 있거든요. 2023년 6월쯤에 남양주의 아파트 단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즉 만취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적발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새벽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걸 보고 운전면허 취소를 해버렸는데 작년 11월에 면허 취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은 현행법상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걸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 단지를 도로로 규정해버리면 중앙선 침범도 안 되고요, 일반적인 주정차도 절대 안 되는 이런 현재 도로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사유지를 건드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의 처벌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한다고만 하면 반발 심리도 크게 줄어들 거고 쉽게 가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대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것도 중요한 법안입니다. 층간소음 관련한 법안들인데, 먼저 깔끔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승강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니까 관리 규정에 승강기 소음 저감을 이걸 줄여보도록 법제화하자,
라는 겁니다. 뭐 반대할 사람도 거의 없고 법 한 줄만으로 피해 사례를 급감시킬 수 있는 진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뒤의 법안들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거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모든 세대에서 데시벨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입주자들한테 전부 공유를 해야 되고요. 기준 미달이라면 보완 시공을 해야 되고 기준을 넘을 때까지 공사 완료 날짜가 미뤄집니다.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방법에 문제가 있는 법안이에요. 공사 완료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주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끊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파산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또한 현실적으로 건설사에서 모든 세대에 체크를 하는 시간도 시간인데 그 인력들의 돈을 다 지급해야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건설 단가가 높아져서 그게 그대로 분양가로 돌아옵니다. 결국 내 집 마련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층간소음 때문은 아니더라도 현재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들입니다.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나 기울어진 벽 이런 하자들이 생겨서 지자체가 공사 완료 승인을 안 내려주니까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어요. 근데 뭐 찾아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기름을 더 끼얹어서 층간소음 문제도 같이 엮어버리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입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층간소음 없기로 유명한 독일을 보면 기업들한테 공법은 뭘 사용하고 자재는 어떤 걸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매뉴얼로 알려주면 기업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기준 미달이면 입주를 막고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 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소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완성되고 딱 가봐요. 그리고 체크를 그제서야 실시하는데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은 입주자한테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도 뭐 기업들이랑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 독일의 시스템 전부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독일은 층간소음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증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리 좋은 방안이 없다면 제도적인 부분은 조금 차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것도 정말 중요한 법안인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아마도 쿠팡이나 카카오나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겨냥한 그런 법안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의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영업정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내릴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직접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들의 판단 하에 위원회에 저 기업 영업정지 좀 시켜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업정지라는 게 파급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당장 쿠팡의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거의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다소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있지만 쿠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적게 잡아도 수십만 명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해킹 정황이 나오더라도 이걸 신속하게 막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한다고 치면은 무고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단체들의 요청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보안의 취약점을 뚫어서 그걸 소비자 단체한테 알리게 되면 위원회를 통해 바로 영업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에서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인가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부자가 정보를 들고 나르는 경우는 보안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도 막을 수가 없는 경우다. 근데 쿠팡의 사례가 딱 이거거든요. 정보 접근이 가능한 내부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 이걸 막으려면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따라서 쿠팡의 사례에는 이 법안이 과도한 처사라는 겁니다. 내부자가 기업의 의사와는 다르게 개인정보 유출을 의도적으로 진행한다면 오로지 그 책임을 내부자한테 전가해야 되는데 애먹은 기업만 영업정지를 막고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쿠팡을 옹호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 법안 자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완돼야겠네요. 자, 다음 법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인데 첫 번째로 한 거래소에서 여러 개의 은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업비트는 K뱅크만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따로 또 K뱅크 계좌를 만들었어야 됐고요.
빗썸은 KB국민은행, 뭐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거래소에서 이렇게 제휴를 맺은 은행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하고 굳이 계좌 만들 필요 없이 주 거래 은행이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의 안정성도 동반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업비트를 사례로 들어보자면 비트코인 상승기 때는 행정 업무가 과열돼서 피해를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비트코인이 폭락 수준으로 간다면 대규모 자금 인출로 이어져서 뱅크런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담을 다른 은행들한테 나눠가지고 안정성을 좀 챙기고 동시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챙기겠다는 법안이라서 이점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하나일 때는 자금 세탁을 추적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은행 간의 정보 시차가 있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세탁을 해버리면 추적망에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도 금융회사로 인정하고 거래소들이 혁신금융심사에 지원해서 통과하면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법안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가상화폐 관련 상품들을 국가의 검증과 통제 아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안전성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 글로벌한 분위기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되고 있으니 맞춰서 따라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소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거래 상품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거래소가 역차별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카사코리아라는 기업이 상업용 부동산을 쪼갠 다음에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 상품을 내놨는데 기존 증권법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2019년에 혁신금융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심사 자체를 신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못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차별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작용을 국가가 미연에 막을 수도 있어서 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안인데 가상자산 기본법이라고 47페이지나 되는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상자산을 현행법과 거의 똑같이 대해서 풀어줄 것도 다 풀어주고 규제할 것도 싹 다 규제하자는 급진적인 법안입니다. 근데 이렇게 급진적인 법안이 가결되려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나라나 어떤 사례들로 안전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검증된 사례들이 온전히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쉽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가상자산의 안전성이 입증된 게 아니에요. 루나코인 사태는 다들 기억하시죠?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생각을 다들 달리해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EU나 일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의 안전자산을 담보로 해야 만들 수 있다고 법제화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법안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온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분인 안전성과 실효성, 두 번째인 온전히 들어오는 부분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세 번째인 받아들이기 쉽도록 설계하는 작업은 아직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월스트리트 시장에서 기존의 수천조 규모의 자산 운용사들도 ETF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버려서 진입장벽을 확 낮춰버렸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타이거 200, 즉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비트코인 ETF 설립을 허가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법안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고 그 권한을 기존에 신고됐던 가상화폐 거래소한테만 줬습니다. 아마 이대로라면 수많은 논쟁을 뚫고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정작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혁신금융제도가 시범적으로 하기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안의 영향력과 실효성으로 볼 땐 이게 확실히 고점이 높습니다. 저점도 낮고 고점도 높은 법안과 저점은 높지만 고점도 낮은 법안,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